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에 화려했던 유흥가가 서서히 그 빛을 잃고 무너져가는 현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확산하는 어둠의 실체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한때는 도시의 밤을 수놓았던 유흥업소들이 왜 지금은 과거의 잔상처럼 희미해져 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충격적인 현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너져가는 유흥가, 즉 화류계의 구조 재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 한국 사회에서 유흥업은 대형 룸살롱이나 가라오케와 같은 대규모 업소들이 중심이 되어 번성했습니다. 화려한 간판 아래 수많은 인파가 드나들었고, 기업의 접대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점차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유흥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점조직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대규모 업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피스텔 한 층 전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단 한 호실에서 소수의 인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는 형태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단속의 눈을 피하고 운영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욱 은밀하고 분산된 형태로 재편된 결과입니다.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이로 인해 문제의 음지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묶여있던 많은 유흥 종사자들이 이제는 라이브 방송이나 SNS, 데이팅 앱과 같은 온라인 공간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방이라 불리는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SNS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데이팅 앱을 통해 직접 손님과 접촉하는 등 마치 1인 사업자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형태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 즉 콜걸 형태로까지 진화하며 유흥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흥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번화가나 유흥가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가상의 공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법인 접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는 법인 카드 사용이 많았던 대형 유흥업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같은 접대 문화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유흥업소의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유흥업계의 결정타를 날리며 수많은 업소들의 폐업을 촉발했습니다. 더욱이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등장도 중요한 변화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술을 강요하는 문화에 익숙지 않고 과도한 유흥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MZ세대의 특성은 전통적인 유흥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굳이 비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세대적 변화는 기존 유흥업소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유흥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흥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들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 없이도 진입 가능한 카페, 미용업, 일반 서비스업, 콜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건강한 흐름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경제 문제들과 사회적 압박이 유흥가라는 거대한 구조를 점차 해체하고 그 구성원들을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쇠퇴를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유흥가가 사라져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시장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불법 장기 매매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유린하며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의 온상입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 불법 시장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장기는 바로 인간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적주로 생존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매우 짧고 수혜자와의 매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 그리고 신장 콩팥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편이어서 단가는 낮지만 이식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매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불법 장기 매매 시장의 거래 과정은 그야말로 인간성을 상실한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로커들은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름 대신 0번, 어품, 12번 등 마치 자동차, 공장의 부품 번호처럼 부르며 비인간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기의 신선도, 혈액형, 그리고 제공자의 나이와 같은 지극히 물질적인 조건들에 따라 금액을 흥정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시작하여 최고 2억 원 수준까지 가격이 매겨지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인간의 몸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더욱 심각하고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국 사형수 및 이식 관광 문제입니다. 국제기구, 예를 들어 차이나 트리뷰널과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양심수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왔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보통 2~3년의 길고 지난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병원들은 버젓이 2주 안에 매칭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장기 공급자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뒤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장기 적출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음성적인 브로커들을 통해 이러한 해외 이식 관광을 떠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문제가 더 이상 타국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심각한 현실임을 깨닫게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국제적 암시장이 우리 발밑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범죄 패턴, 특히 조선족 및 중국 관련 최신 범죄의 양상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의 범죄 방식에서 진화하여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이들.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한국어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총책은 대부분 중국인이며 이들은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하청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이 바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조선족 인력입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심리와 사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최근에는 AI 음성 합성 기술까지 활용하여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그 수법이 날로 발전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분업 체계와 은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며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마약 유통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마약 유통은 물리적인 운반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마약의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과 메신저의 결합은 마약 거래를 더욱 음지화하고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장 결혼을 통한 불법 체류 알선 범죄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조직적으로 잠적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 결혼은
단순한 불법 체류를 넘어 마약 운반책, 보이스피싱 가담자 등 다양한 범죄에 연결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탐정의 재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정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조선족 절대 다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들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인적풀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 시 국적을 헤드라인에 자극적으로 노출하여 불필요한 공포를 과장하기보다는 통계적 맥락을 함께 보도하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다는 통계가 뒷받침되듯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는 방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인 MZ 조폭과 이들과 연계된 꽃뱀 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조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신을 과시하고 집단 패싸움을 벌이던 과거 조폭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이제 구시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MZ세대 조폭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활동 무대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그리고 각종 SNS의 DM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은밀하게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범죄를 모의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이들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자금 세탁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MZ 조폭들은 조직적인 꽃뱀 사기를 벌이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심리적입니다. 먼저 데이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만남 플랫폼에서 매력적인 프로필로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미끼 역할을 하는 이들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이후 성매매나 만남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만남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등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조폭이 등장하여 확보한 자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법적 위협과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압박하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 합의금은 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요구되어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분산화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조직 전체가 한 번에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MZ 조폭들은 디지털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전통적인 수사 방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화류계를 기반으로 한 분류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그늘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 분류는 특히 위험하고 특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할 점은 외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직업군이나 외모로 유흥업 종사자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멀쩡한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심지어 명문대 여대생, 그리고 가정을 꾸린 평범한 주부 중에서도 투자나 부업이라는 명목으로 화류계나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어 법방과 같은 은밀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이중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의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추적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탐정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을 여러 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용, 다른 하나는 은밀한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또한 야간 위주의 활동 시간과 특정 시간대에만 활동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 호텔이나 오피스텔, 특히 강남권과 같이 유흥이 집중된 지역의 장소에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동선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미묘한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비로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력의 불륜이 일반적인 불륜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 단절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관계가 아닌 직업적인 관계, 즉 돈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직업 특성상 타격감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계속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 뒤에 조폭과 같은 범죄 조직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단순한 불륜 문제가 공갈과 협박을 동반한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가족 자산 훼손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화력의 불륜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는 물론 심지어는 아파트 제공이나 재산 증여와 같은 상식 밖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다가 결국 가족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녀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2차 협박 콘텐츠로 인한 피해 가능성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위공직자나 셀럽 혹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인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외도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와 같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2차 디지털 범죄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며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산에서 도롱뇽 알을 줍겠다며 집을 나선 5명의 초등학생이 감쪽같이 실종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이들을 찾기 위해 염원했지만 무려 11년 5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이 되어서야 아이들은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에도 찾지 못했던 아이들이었던 만큼 유골 발견 소식은 전국을 다시 한번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의 정밀 감식 결과 아이들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외상, 즉 명백한 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결국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군부대 연루 가설입니다. 이 가설이 제기된 배경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종 당시 연인원 35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렇게 대규모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후에 비교적 쉽게 발견되었다는 것이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둘째,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당시 사격장 등 민간인 통제구역과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점이 군 관련자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아이들의 옷가지 매듭이 매우 특이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매듭이 아닌 특수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 단순한 놀이사고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관련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시신을 은폐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던 흉기 및 매듭 단서에 대한 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의 정밀 분석 결과 아이들의 두개골 함몰 흔적이 일반적인 둥근 망치가 아닌 길고 좁은 형태의 금속 도구의 끝부분과 일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도구 중 하나가 버니어, 캘리퍼스와 같은 실습용 정밀 측정
공구의 끝부분이었다는 점은 범인이 특정 기술이나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골에서 발견된 옷을 묶은 매듭이 군인, 선원, 산악인, 낚시꾼 등 특정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이한 매듭이라는 점도 중요한 단서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매듭법을 일반적인 사람이 알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범인이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이한 매듭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단서 역시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정 업무의 실제 사례들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언 몇 가지를 들려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탐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드라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례 1은 가슴 아프면서도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까봐 두려워하던 고3. 딸이 직접 어머니의 외도 조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탐정은 이 민감한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딸에게 직접 어머니에게 경고하고 설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 덕분에 딸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할 수 있었고 결국 가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비극을 막